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교수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첫 주 그 마지막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EMH가 왜 중요한지 지난 비디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EMH가 달성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고, 그 이전에 EMH가 왜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얘기했었죠. 근데 말하자면 가격이 정보를 반영하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 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가장 유명한 거, 국부론 하면 인비지블 핸드가 나가죠. 프라이스 시스템, 프라이스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인비지블 핸드라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잠깐만. 네, 평생에 한 번만 딱 읽어봅시다 우리. 그래도 우리 대학생인데, 그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art 4 Chapter 1 였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 그죠? Every individual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esir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그래서 그 모든 자원 배분을 각자 그 경제 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셀프 인트러스트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다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메커니즘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모든 정보를 열일한다는 정보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헛짓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EMH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가? 시장 가격 P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수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인 모양과 포지션에 대한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해하면은 신고전파적 재무가 뭘 말하는지 하는 것과 행동 재무가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장의 완전한 정보 하에 합리적인 투자자들을 전제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요, 공급이 만나야지 가격이 형성되고 마켓 클리어링, 시장이 딱 청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부터 생각을 할게요. 내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다음 주, 다다음 주 쭉 얘기하면서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얘기로 체계를 잡아서 그런 심리적 바이어스 얘기를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체계가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공급 곡선을 보면요, 시장에서 증권 가격 P의 함수로서 공급량을 추정해내는 곡선이 되겠죠. 아마존을 쳐볼까요? 아마존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프라이스 퀀티티 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아마존을 쳤을 때 주식 몇 주가 오늘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가 라고 보면은요, 마이크로하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이는 몇 주에 팔고 몇 주에 사고 이게 몰려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마이크로한 거 말고 크게 봐서 롱런으로 봐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의 개수는 일정합니다. 5억 주 발행 주식 수라 그러죠. 그걸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고 가격이 뭐가 됐든 간에 쫙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저기 트레이딩 데스크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변하고서 이렇게 뭐 공급이 더 비쌀수록 많이 되던데요. 그건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레벨에서 얘기고요. 크게 봤을 때는 공급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 거는 만약 내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는가? 상관이 없다. 공급량은 고정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로 수요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요 곡선 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마주쳐야지 여기서 프라이스가 정해질 거 아니야.
이거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는 얘기가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수요 곡선 날마다 가격의 움직임은 대개 총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총 수요 곡선은 모든 투자자들의 수요량을 가격의 함수로서 추적을 한다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개별 투자자들의 수요량을 총합한다 하는 건데요. 내가 아마존 주식을 가격이 얼마일 때 얼만큼 수요할까, 남들은 얼만큼 수요할까, 가격이 얼마일 때, 그죠? 가격이 낮을 때는 내가 수요량이 많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 이렇게 되고 남의 거 이렇게 되고 영희 거, 철수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다 합쳐진 애그리게이트로 아마존에 대한, 그죠? 수요량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을 추적하는 곡선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혹시 뭐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총합을 하다 보면은. 자, 가지고 당신의 아마존 주식에 대한 수요 곡선을 그려보시고, 총 수요 곡선, 이건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총 수요 아닙니다. 그냥 아마존에 대한 주식에 대한 가격별 수요량을 나타내는 총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데요. 이게 수평적인 합이 되겠다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우하향할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현 시점은 왜 가격 P는 아마존의 공급 곡선이 투자자들의 총 수요 곡선과 만나는 주점이 되겠다 하는 건데, 여기 quantity, 여기 price 이렇게 있고 어딘가 여기서 가격이 만나게 되겠죠. 짠, 우하향이라고 진짜 치면은 여기서 딱 마주친다 그러면은 짠짠짠짠짠, 이것이 근데 뭐여야 된다? 진정한 내재 가치 P 스타의 expectation 이어야 된다. 이꼬르 P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켓 에피션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총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어느 한 점에서 교차한다는 가설이다. P equal Q, P equal expected value of P star. 죄송합니다. Q는 5억 주로 한정돼 있죠. 빼박켄트 못 움직여. expected value of P star, 이게 변하지 않는 한 P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변하지 않는 한, 그죠? 이 균형점 자체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총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하향할까 하는 거가 사실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약간이라도,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죠? 증권 말고 제품 시장, 우리가 그 경제 원론 시간에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 있어서 개별 공급자가 맞닥뜨리는 수요 곡선이 어땠어요? 개별 공급자가 맞닥뜨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하향했었던가요? 아니죠. 우리 프라이스 테이커야. 우리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서든 그냥 쫙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수요 곡선 자체도 또 수평하게 나왔던 거 기억나요? 뭡니까? 가격이 약간만 가격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사. 가격이 약간만 낮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몰려들어. 예, 그런 제품 시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수평했었다 하는 거 기억납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딱 보면은 높을 때는 수요량이 완전 제로. 그랬다가 균형점일 때 즙 하고서 수평하게 그 수요 곡선이 확 생겼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게 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수요 곡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장이 진짜로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 곡선이 컬러를 바꿀게요. 노란색. 굵기도 바꿀까? 이걸로 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평. 공급은 아까 요걸로 쫙 공급,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수평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에 총수요 곡선이 그어진다. 우하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오케이?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평평한 수요 곡선을 생각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시나리오의 하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 그러면은요,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증권을 같이 평가해서 다들 똑똑해. 그리고 다 똑같이 똑똑해. 그러면은 P-star의 expectation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약간만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란 것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재 가치보다 조금만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수요를 많이 늘려버리는 거예요. 인피니티가 되겠죠, 수요량이. 약간만 프라이스가 내려가도. 그렇게 되고,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는 약간만 프라이스가 올라가도 아무도 안 사. 이거는 수요량이 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expected value P-star 요걸 중심으로 무한대로 튀었다가 막 제로로 갔다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모두 price is equal to expected value of P-star에서 수평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representative agen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모든 그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이 다 iRobot, 그 영화에 보면은 로봇처럼 다 똑같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야. 어느 하나도 다른 짓을 안 해.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다.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 어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면서 그들이 틀린 가치 산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수요량의 차이가 서로를 지워버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는 아이로봇처럼 딱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나머지 애들이 제각기 틀린 방향이 되는 것 같지만은 서로 캔슬 아웃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관론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낙관론자가 있어서 그게 30대 30 캔슬 하든가 50대 50 캔슬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다. 반면에 비관적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expected value P-star에서 끝난다. 평평한 수요 곡선이 또다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랑 다르죠. 첫 번째는 완전 다 아이로봇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긍정, 부정, 이것이 캔슬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니네들이 캔슬하지 않아도 괜찮아. 긍정, 부정론자들 캔슬 안 해도, 그죠? 아비트라저들, 차익 거래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차익 거래자가 어벤져스급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 긍정론자로 넘쳐난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격이 막 올라갈 것 같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차익 거래자가 무한대로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야, 계속. 반대로 비관론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밑으로 쏠려버리면 어떻게? 차익 거래자들이 산다. 롱 포지션을 한다. 이거를 무한대로 롱 포지션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거의 전능하신 차익 거래자를 믿는 시나리오가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평의 수요 곡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한 3개 정도가 있다. 예. 첫 번째, 모두 다 합리적이고, 두 번째, 일부 합리적이고 긍정 부정론자들이 있는데 서로 캔슬 시키는 거. 세 번째, 얘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능하신 차익 거래자께서 알아서 조정해 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 거의 뭐예요? 어벤져스급의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차익 거래자들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쭉 아카데믹 리서치를 경제학자들이 해보니까 마이클 젠슨 같은 분들 그래 시장은 효율적이더라 라는 거를 갖고 나옵니다. 이 증거를 들이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분할을 발표한다. 삼성전자 50대 1로 주식 분할을 했죠.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은 그게 시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평균적으로 수천 개의 회사가 주식 분할을 했다. 그러면은 시총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그게 무슨 그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 분할한다고 해서 반도체 더 많이 파냐고. 캐시플로에 영향 없어요. 리스크가 달라지냐고. 리스크 영향 없어요. 베타 똑같아. 그러고 나면은 시총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되겠죠. 시총이든 주가의 움직임이. 그거를 테스트해 주십니다. 마이클 젠슨께서. 예, 그래가지고 EMH가 가장 탄탄한 이론이더라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마이클 젠슨 참고로 여러분들 그 컨설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라는 회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회사 만드셨던 분입니다. 하버드 교수님인데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나갔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은 EMH에 많은 도전이 보이더라. 의문을 제기한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논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저한테 또 이메일 하시고 답글로도 또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